여러분들에게 배포된 자료집에 41페이지 좀 펴주시겠어요? 41페이지. 부록으로서 임진왜란의 의병장 신충원 이런 분이 충주분으로서 임진왜란한테 큰 업적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좀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관련 자료가 56쪽까지 있군요. 그죠? 그러면 이 신충원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잠시 54쪽에 있는 부분을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료가 서해 선생 연보에 실려 있는 거죠. 유성룡. 신충원은 충주 사람으로 일찍이 의병장이 되어 조령에서 외적을 맞아 격파하여 고갯길의 형세를 자세히 알았다. 그리고 서너 줄 아래쪽에요. 정유재란에 이르러 외적이 다시 출동했지만 이 신충원이라는 분이 조령을 아주 굳게 지켰기 때문에 일본군이 조령을 경유하지 못하고 양호의 피란민이 신충원에게 가서 의탁한 자가 산골에 가득 찼는데 사람들은 이 성을 설치한 신충원의 공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잠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한국사 여러분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한국사에서 예적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대항한 왕조들 생각나죠? 고구려, 수나라와 당나라와 싸웠던 고구려. 고려 때는 또 뭐가 있어요? 거란과의 항쟁, 그리고 몽고와의 수십 년간의 항쟁. 그런데 조선 왕조에 이르러서는 임진왜란을 또 떠올리면 자학사관에 가득 찬 그러한 눈길로 조선 왕조를 바라보기 십상입니다. 저는 오늘 임진왜란을 다시 보자 라는 측면에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머릿말 이렇게 됐고요. 무대뽀. 여러분들 무대뽀 많이 쓰시죠? 어서 이 어원이 어디일까? 생각하신 분도 있을 테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라디오의 어나운서가 무대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사람이 일본 말이라는 거 알고 썼나? 이미 토착어가 아니라 이미 관행적으로 쓰고 있으면 이것도 그냥 국어사전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본어죠. 무대뽀. 없을 무자, 대뽀, 철포. 뭐죠? 조총입니다. 그죠? 조총. 쟤는 무대뽀야 라고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조총 없이 전장에 나선다는 뜻입니다. 무대뽀. 임진왜란과 깊이 되어 있는 이 무대뽀는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일본의 전래가 됐습니다.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섬의 영주가 이 조총 두 자루를, 대포 두 자루를 아주 몇억 엔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걸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 대포가 조총이 대량 생산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였습니다. 군웅이 활과하는 전국시대. 여기저기서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로 이웃 호족들을 정복하고 땅을 넓히려는 그런 전국시대라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대포는 조총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1575년 나가시노 전투, 조금 있으면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나가시노 전투에서는 오다 노부나가가 3,000정의 조총을 이미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신 무기라는 거 알고 대량 생산한 거죠. 1575년에 나가시노 전투는 좀 이따 이상원 교수님께서 신립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보병 부대와 기마병 부대의 전투인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1575년에 나가시노 전투는 이러한 3,000정의 조총을 가진 보병 부대가 당시 일본의 최정예 기마 군단인 다케다 군단의 기마병 부대를 완전 압도해서 승리한, 그러니까 조총 부대가 기마병 부대를 압도한 이 역사가 바뀌는 거죠. 전술이 바뀌는 거죠. 그러한 전기를 이뤘다고 하는 거죠. 1580년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에 이미 일본은 대포를, 조총을 50만 정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와, 이 숫자는 유럽 전체의 조총 숫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일본은 대포라고 했는데 우리는 조총이라고 부르죠. 새처럼 아주 그냥 막 신출귀마다 그렇게 해서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쐈다고 합니다. 조총 사격할 때. 네. 자, 신립의 탄금대 전투가 이랬을까? 그냥 한번 좀 이따 이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로서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쿠로사와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 감독이 찍은 가게무시야 그림자 사무라이라는 영화의 일부분을 편집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다케다 신겐의 아들, 기마군 나라를 지금 지휘하는 입장이죠. 여기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500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500마리의 말. 와, 사극 하나 찍으려고, 영화 하나 찍으려고 미국에서 500마리의 말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찍었어요. 영화 찍고 나서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 사람들 그 말도 사시미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매각했다고 하죠. 자, 몇 분 안 되지만 1575년에 나가시노 전투가 쿠로사와 아키라에 의해서 이렇게 형상화됐구나. 전쟁이라는 게 이럴 수 있겠다 생각을, 조총으로 기마 군단을 경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말이 나가고 있어요. 당시 조총은 조중에서 발사하기까지 약 30초가 걸린대요. 그래서 제1열에서 장전하고 제2열에서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속 사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네, 좋죠. 이 전투에서 기마 군단이 괴멸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투가 끝난 거죠.
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임진왜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이어졌는데 초기에 3개월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의 3개월은 연전연패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임진왜란을 자학사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전 붙였어? 이 뭐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이순신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영웅사관적인 면이 또 있고요. 관군, 국가정교군은 다 도망 다니고 민중들이 의병을 조직해서 싸웠다. 민중사관. 당시 조선은 도대체 이게 국가냐? 정상 국가냐? 아니다. 장렬하게 전사했다. 순국사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외란 당시 조선은 망해 마땅할 나라였다. 선조 임금 욕하고 이 시대는 말세다. 조선 망해야 됐을 그런 시대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아지 못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일본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1582년 그 율곡이 말하는 임진왜란 일어나기 10년 전이죠. 일본이 이미 조선을 침략할 준비가 다 돼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되어지고 있는데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582년 일본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머나, 이게 뒤쪽인가? 이 빨간색이요. 빨간색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당시 일본의 전국을 통일해가는 그런 영주가 있었어요. 다이묘. 그런데 어때요? 오사카, 교토, 나고야 이런 중심 지역만 직접 지배하고 있고 아직 복속시키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죠? 약 일본 전체의 3분의 1 정도만 석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조선 침략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직 일본도 통일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1582년에 부하의 배반으로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일을 추진하던 주체가 자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은 이제 차기 선두주자 막 싸우게 되죠. 거기서 대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란 말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기 나온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시 이 모리시 여기서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일본말로 오야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교토로 와서 전국 장악을 시작하죠. 이건 1587년에 일본 세력 판도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돼요? 중심지에 있었지만 400만서 주변에도 아직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저항하는 세력이 좀 있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1587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년 전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있네요. 그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 7월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는데 1590년 7월에 가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자기 말을 안 듣는 호조시 여기 있죠. 여기 지금의 도쿄 지방, 관동 지방 이 지방을 쳐들어갔어요.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정복을 한 거죠. 3개월 동안 겨우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명실공히 장악하는 것은 1590년 7월이라는 겁니다. 겨우. 그리고 조선 침략의 기지로 나고야, 이 한자의 나고야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가 이끼섬이고 여기가 대마도거든요. 대마도 맞은편에는 이제 부산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 제일 조선에 가까운 이 나고야에 성곽을 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려는가 보다라고 일본 사람들도 일본의 영주들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설마
조선 침략하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영주들도. 왜냐하면 일본 역사에서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일본이. 외국들은 수많이 뭐 중국 가고 조선 가고 했지만 일본의 정규군이 외국을 침략한 때가 일본 역사에서 없다는 거죠. 그리고서 92년 3월에 가서야 성곽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4월 13일 날 드디어 임진왜란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어떻게 보면 어느 날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요. 후추. 여러분들 후추 뭐 매일 식사 때마다 껴얹는 후추지만 조선시대 후추는 엄청나게 고가였습니다. 성종의 임금은 이 후추 이거 너무 소중한 거라 어떻게 좀 한국에서 재배할 수 없느냐. 그래서 유구라든가 뭐 이런 일본에서 그 사신이 올 때마다 야 후추 씨 좀 구해와라. 재배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중신들한테 막 선물로 줄 때 이 후추를 주곤 했는데요. 그렇게 귀중한 거였단 말이에요. 후추. 그런데 유성룡의 징비록에도 있고 조선왕조 실록에도 있는데요. 이 후추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1588년 일본 사신이 조선에 왔는데 조선 측이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일본 사신이 한 잔 먹자 이 후추 덩어리를 그 잔치 마당 멍석에다 쫙 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악공, 연주하는 악공 또는 기생들이 다투어서 막 주웠어요. 후추알을. 그랬더니 이 일본 사신이 야, 저렇게 기강이 없으니 조선은 망할 징조로다 라고 탄식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성룡도 징비록에서 이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지금 고층 빌딩에서 신사임당 5만 원짜리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떨어뜨린 사람이 야 가져 나 돈 많아서 좀 베풀고 싶어 하고서 막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줍지요, 그죠? 저처럼 또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발로 5만 원짜리 감추고서 몇 장 하고 있겠죠, 그죠? 그처럼 후추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녀와 악공이 이 사람들은 뭐 사회적 지위가 없잖아요, 그죠? 기녀와 악공. 당시 산업공상 체제에서 그 사람들이 좀 주석기로 정말 그게 기강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일본 사신이 저걸 조선이 망해갈 징조라고 탄식할 정도였을까? 유성룡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데 조선왕조에서는 실록에도 써 있습니다. 이때 막 악공들, 기녀들이 이거 주웠다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다고 해당관을 파직시켜요. 저는 이 후추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하고 싶어요. 유성룡이나 또는 일본 사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의 조선의 기강이 엉망이었다라고 평가하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얼마나 기강이 셌으면 그거 주웠다고 그것도 악공이나 기생이 주웠다고 관련 관리를 파직시킬까? 당시 조선은 엄청나게 기강이 엄정했다 라고 오히려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보면 많은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16만 또는 뭐 20만이라고도 하죠. 쳐들어온 무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한번 봅시다. 일본 말이 들어가지만 일본의 무사 집단은 오야붕인 주군을 위해서 죽음의 장을 찾는 사무라이 집단이었다. 그런 그들은 전장이 일상화된 100년 이상의 전국 시대를 살아오며 풍부한 실전을 축적하고 실전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가서 실전했고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실전을 또 경험한다고 막 해서 막 우려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일본 사무라이들은 매일매일 전장했고 사람 죽여고 그러면서 실전을 축적해오고 또한 엄격한 군율과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을 가진 그들에게 최첨단 무기인 조총마저 대량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일본군이라면 당시 세계 최정예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일본군이 16만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왔으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명나라의 기록도 명사 조선열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느냐면 외가 조선을 어지럽힌 지 7년 동안, 임진왜란 7년 동안 전사한 군사가 수십만 명, 소모된 군량이 수백만 성. 그런데도 조선과 중국이, 명나라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다. 너무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임진왜란이 끝났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 라고 중국 측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일본군은 셌다는 거죠. 이 기록을 한번 볼까요? 연려실기술에 있는 기록입니다. 처음에 경상도 수령들이 군사를 이끌고 대구로 가서 내과에서 노숙하며 순변사를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적의 소식이 점점 가까워오자 군사들은 스스로 서로 놀래어 요동하고 때마침 큰 비가 내려 옷은 젖고 군량 떨어지고 밤중이 되자 다들 흩어지고 도망갔다라는 기록입니다. 이걸 보고 기존 평가에서는 완전 역시 기강이 해이돼서 외적이 근접되어 왔다는 소식만 듣고 전부 도망갔구나. 중앙에서 장수가 돌아오는 거 기다리지 못하고 지승방향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만 봤어요. 이 사례를 보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게 당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잖아요. 기록을 보면 비가 내린 날은 4월 16일이라고 합니다. 4월 16일. 그러면 이 사례 속에서 비가 왔어요. 그죠? 4월 16일 비가 왔어요. 그때 대구에 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일본군과 싸우려고. 4월 16일. 4월 15일에 이미 모였을지도 모르죠. 비가 와서 이제 도망간 날이 4월 16일이니까. 그럼 뭐예요?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시작됐는데 그 후 하루 이틀 사이에 대구에 많은 군사들이, 경상도 지역에 많은 군사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거죠. 그러나 일본군이 너무 빨리 진격해 들어오는 바람에 한성에서 내려오는 장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뿔뿔이 헤어졌다라는 결론은 그렇지만요. 자, 이게 지도입니다. 동아시아 지도. 일본이 한반도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후금 청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청나라는 만주에서 시작되세요. 후금. 청나라가 1636년에 어떻게 했어요? 병자호란 인조가 도망가다 붙잡혀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항복했죠. 그렇지만 이 청나라는 중국 전역을 다 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선이 더 대들지만 않는 한 그렇게 조선에 대한 지배 같은 것이 조금 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만약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선조 계속 도망만 다녔대, 그죠? 선조, 그죠? 한성에서 개성으로, 개성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의주로, 의주에서는 또 요동으로 도망가려고 했다 하면서 도망만 다니려고 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조가 항복해서 속국이 되죠. 임진왜란에서 선조가 잡히면 일본은 계속 진격을 한 이유가 선조만 잡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전근대 전쟁은 임금 잡히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선조 잡으려고 계속 진격을 한 건데 선조가 잘도 도망가세요. 다행히. 만약 그때 당시에 선조가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반도를 대륙 진출의 교도부로 삼아서 끝없는 수탈과 착취를 했을 거예요. 계속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한 게 똑같았잖아요.
중국으로 막. 그래서 저는 선조가 도망간 것이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유, 시간이 없어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사례를 보고서 놀랐습니다. 조선 측의 게릴라적인 저항 때문에 부산포에서 서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본군은 300명 이상이 모여야만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본군은 500명 이상이 모여야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왜? 조선군이 게릴라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이스라는 사람은 일본에 온 포르투갈 선교사입니다. 제시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객관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었고 객관적인 서술을 할 수 있었어요. 제3자니까. 이런 객관적인 이 서술에 보면 이렇다 이거죠. 절대 우리가 연전연패 했다는 것은 초기 3개월 정도다. 탄금대 전투와 관련된 내용도 이 프로이스의 일본사 속에 있습니다. 탄금대 전투에서 하급병사, 조선군의 하급병사 중에서는 비겁한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상급병사들은 매우 용감하고 대담했다. 기마병으로 출전한 조선의 매우 중요한 장수 한 명을 생포했는데 일본군 측이 너 살려줄게 했더니 나는 명예가 중요하다. 죽여라 하면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고 합니다. 살려주려고 했지만 그 명예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결국 그를 베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탄금대 전투에서 상급 장수들은 이처럼 명예를 중시하고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싸웠고 또 이처럼 명예를 중시해서 죽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선은 결코 그런 기강이 떨어진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명나라가 원병을 파견하는 것은 1592년 12월이고 평양성 전투가 93년 1월 5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명나라 대군 한 5만 명 정도인데 대군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은 어땠느냐라는 것을 한번 좀 봅시다. 해상은 이순신 등의 수군이 장악했죠. 육상은 또 이렇게 곳곳이 수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은 정유재란과 임진왜란 두 개가 있어요. 정유년 1597년 그 이전 것을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이 임진왜란 때는 전라도가 완전 일본군으로부터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그 의미는 어떤가요? 전라도는 곡창지대입니다. 이 곡창지대를 일본군이 손에 넣어서 여기서 군량을 취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조선은 이 군량, 명나라 대군도 오고 막 하기 때문에 군량 확보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전라도를 온전시킬 수 있다는 것 엄청 의미가 큰데요.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느냐? 해상으로 서쪽으로 가는 건 수군이 막았죠. 육상에서 서쪽으로 가는 건 경상우도. 여기서 그 곽주효라든가 정인홍, 김면 이런 장수들이 의병들이 또 막았어요. 그리고 충청남도를 통해서 전라도로 들어가는 것도 조원, 고경명 또는 권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이제 진주를 통해서 남원 쪽으로 가는 북서진인데 이것도 10월 달에 92년 10월 달에 있었던 진주 대첩으로 그렇게 해서 곡창지대인 전라도가 확보되고 서해안이 확보될 수가 있었다. 돈입니다. 돈. 돈 쓰게 있는 인물이죠. 100원짜리 동전엔 이순신, 1000원짜리 이태계, 5,000원, 이율고, 5만원, 신사임. 뭐예요? 이 돈 속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 다 임진왜란 전후한 선조시대의 인물들입니다. 그죠? 선조시대 임진왜란 일어나고 뭐 망해야 할 시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수광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조 때처럼 인재가 많았던 데가 없다. 이 또한 인재가 넘치던 시대가 선조 때였다.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인재가 많았느냐? 인재가 많았는데 전쟁도 있었다.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장개석은요, 중국을 공산당에 빼앗겼을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 것은, 우리 국민당이 진 것은 공산당 국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었다. 라는 논리로 한탄을 했다고 하죠. 저는 임진왜란 평가하는 데서 조선군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죠? 내가 저놈한테 싸워서 졌는데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저놈이 너무 강해졌다는 논리입니다. 제 얘기는 일본군이 너무 강했다 이거죠. 아까 그 강한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강한 16만의 강한 일본군을 3개월이 지난 때부터는 면에서 선으로, 선에서 또 다 단절이 돼서 300명 내지 500명이 돼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점으로 일본군을 전부 고립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황을 역전시켰다. 언제? 명나라 대군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조시대는 정상적인 시대였다라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